자, 그러면 베트남에 출장 보낸 우리 김프로님이 전해주실 뉴스 3의 첫 번째 뉴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이야기 네. 먼저 좀 해주시는군요. 삼성전자를 정프로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요? 안 사요. 아니 근데 감정이 약간 개입돼 있는데. 사라고 하지 마세요. 안 사요, 저는. 네, 삼성전자가 어제 공시한 반기 자료를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라는 건 말이죠. 네, 뭐 1000만 원, 뭐 100만 원 갖고 있는 뭐 이런 분들만 소액주주라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를 안 갖고 있는 투자자를 소액주주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액주주도 있는 거죠. 3천억 투자에도 주요주주. 소액 투자자네,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주요주주를 제외한 것들을 이제 소액주주라 그러는데 무려 말이죠. 592만 2,693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592만 명에 정프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감성이 아니라. 네. 근데 작년 말에 이게요. 506만 6,35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삼성전자 500만. 보유한 투자자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한 6개월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삼성전자 정말 미워서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5만 6,342명이 6개월 만에 늘었다는 또 거예요. 늘었어요. 네. 여기다가 우선주,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가 좋아하는 바벨 전략을 구사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이 보유한 분까지 포함하면은 네? 제가 볼 때 600만 명 훨씬 넘어갈 겁니다. 아,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총 주식수가 무려 얼마냐? 39억 5,990만 주인데 이게요.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이 59억 6,978만 주거든요. 네. 여기에 무려 66.33%를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6%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시죠? 66%. 예. 왜냐면 예. 66% 그러니까 3분의 2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주총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뜻만 다 주총하면 모은다면, 네. 그렇죠. 50 플러스 1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주총에 특별한 결의를 하려면은 66%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프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려요. 안 산다고요, 저는. 이런 슈퍼 대형주는 안 삽니다, 저는. 그래요? 네, 지수에 영향 줄까봐 저는 뭐 안 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만큼 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8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으신 모양이네, 그죠?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회사죠. 반도체 1등 기업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요즘엔 뭐 많이 부각이 안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신이 내린 포트폴리오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했거든요. 신이 내리는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반도체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그럼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좋게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가전이라든지 요즘은 뭐 정프로가 좋아하는 통신 장비 같은 것들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IT 기업은 없다. 유사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리한 건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한 회사에서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개인 투자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이 상반기에만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총 15조
6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해서 여전히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올 상반기에도 물론 이제 7월 달에 조금 팔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네이버가 개인 순매수 올해 상반기 2위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와 비교해도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 무려 7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아침에 드리냐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8.15 특별사면에 이제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을 이제 감안한 조치가 이제 왔습니다만은 사실 6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국민주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최고 경영자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뭐 사면 때문에 이게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주주를 더 대우하는 정책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여전히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부진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업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쪽에 애플과의 경쟁에서 조금 처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저평가라고 할 때 이 저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자본의 효율적 배치가 경쟁사인 애플이라든지 다른 회사들과 조금 차별화돼 있다. 나쁜 의미에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차별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도에 애플이 주주를 위해서 쓴 돈이 무려 두 가지로 나눠서 자사주 매입에만 102조 원을 썼어요. 야. 애플이. 네. 그리고 배당금으로 17조를 썼습니다. 야. 팀 크기 10년 동안 CEO로 재직하면서 네.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무려 560조 원입니다. 이게 세계 1등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주를 배려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우리는 이제 워낙에 이제 개발연대에 이제 재벌그룹이 탄생하다 보니까 주주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국 회사에 비해서 많이 없고 이제 조금 이제 배당이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배당률 같은 걸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행위는 경영자들이 한에선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돈을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데 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 1등 기업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 그것이 이 어떤 주주와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이뤄낸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뭐 기술 개발하고 영업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와 주주의 어떤 정책, 주주에 대한 정책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600만 만약에 소액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소비재도 꽤 많이 만들잖아요. 가전이라는 스마트폰 이제 새로 나왔는데 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주주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할인을 해주거나 뭐 이런 정책을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삼성전자 주주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특별한 그런 주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주주와 기업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프로도 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40여 개 종목을 네. 한번 쭉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주주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배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회사 자사주 매각을 한 적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해보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정프로 종목 중에 네. 배당 안 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데 어떻게 배당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대체로 제가 산 회사들에 제가 좀 미안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산 거 알면 그 회사들은 아마 엄청 섭섭할 겁니다. 뭐 크게 섭섭하지 않아요. 돼서 그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아시잖아요. 자, 하여튼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저희도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함께 그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 주시죠. 역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 관련된 소식이군요. 뭐 예고가 됐었죠. 아마 9일 날인가 발표를 하려다가 뭐 미뤄졌죠.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와서 연기가 돼서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 확대, 왜냐하면 요즘 집값이 좀 빠진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이 공급 확대 계속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집값이 더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거를 보니까 공급 확대 정책은 그래도 유지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대충의 이제 분석가들의 뭐라고 할까요? 분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이런 주택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들이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정프로도 어제 이 뉴스 보고 본인이 뭐랄까 이 혜택을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현재 없는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뭐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죠? 전 정부 후반기처럼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고강도의 주거 안정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내놓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사실 이제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에도 미국 주택 시장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주택 시장도 부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주택을 살려는 동기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된다니까 야 부동산 시장만 좋을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묘하게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 100일 정도밖에 안 된 요 상황에서 굉장히 급전했던 거거든요.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급 확대를 비롯한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강도가 완전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범주 내에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여대 야소잖아요. 그렇죠.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발현되는데 만약에 이 야당이 반대하면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어제 나온 그 주거 안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브렉다운해서 보면은 차트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일단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서 5년간 전국에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의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을 조금 낮춰줘서 이것도 역시 공급 확대 정책이죠. 그리고 안전 진단을 지금은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이거 무너질 위험이 있어야만 안전진단 통과되냐 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낮춰가지고 뭐 이 환경이라든지 생활의 불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안전진단의 문턱도 좀 낮추겠다 이렇게 돼 있고 신탁사 등이 이렇게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에 들어와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민간의 도심 사업에 상반기 내에 2020 상반기 내에 지자체 공모해서 민간 도심 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나 이 자본이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정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라고 해서 신규 택지를 15만 호. 이것도 물론 이제 5년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TX를 좀 빨리 개통하고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시차, 이 뭐 서울시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합 심의를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정비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사실 뭐 대충 재건축 얘기 나오면 한 20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뉴스로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주거 사다리 복원인데요. 그게 이제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를 만들겠다.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가 준비돼 있을 텐데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는 3기 신도시나 역세권에 그리고 도심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2027년까지 50만 채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건데 공급 방식은 이겁니다. 5년 거주 뒤에 공공에게 매매가 가능한데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이라고 최장 10년 임대 거주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나왔는데 저는 이런 그 주거 사다리에 관련된 정책을 보면서 그게 몇 년도입니까? 최경환 장관이 살아보고 정하세요. 혹은 집값이 오르면은 그중에 일부는 가져가시고 하방은 정부가 막아주겠습니다. 했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03, 4년 정도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때 집 산 분들이 굉장히 아유 그때 그 양반 말 듣고 잘 샀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그때 데자부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입지에 어느 정도의 품질 퀄리티로 지어지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만은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조금 원활히 된다면 어쩌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의미 있는 정책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하노이하고 호치민을 제가 이틀 동안 둘러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여기도 결국은 젊은 층의 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물론 여기가 이제 뭐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만은 우리의 예도 보면 전쟁을 경험하고 굉장히 노후화된 그리고 좀 살기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서구 선진국이라든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집으로 뭐 재산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요구가 될 텐데 두 가지 정책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그 시세 70%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저는 윤석열 정부 특히 원희룡 장관이 좀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서 집 없는 서민들도 그리고 젊은층도 너무 집에 대한 어떤 비용을 조금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현실감 있게 좀 만들어 주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소식을 좀 전해주시는군요. 국제유가 또 떨어졌네요. 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WTI 기준으로 배럴당 3.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86달러 선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국제유가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로 80불대 중반 혹은 초반까지도 빠져서 예를 들면 8월 달을 지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8월 CPI에는 미국 기준으로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왜냐하면 평균 유가가 중요한데 네. 제가 여기 출장 오기 전에 정프로하고 내기한 거 있죠. 물가였나요, 7월 그게? CPI. 네, 네. 7.7%. 네. 저 네. 아직도 저 물릴 생각 없습니까? 그거는 저는 몰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예. 국제 유가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진 요인이 뭐냐면은 뭐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이란 핵 합의의 복원 가능성 같은 게 어제 또 얘기가 나왔는 모양이에요. 국제 원유 네네네네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저감 법안에 어제 공식적으로 사인을 해서 이제 그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그 법안을 이제 바이든 정부의 2년 동안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2년 동안 가장 큰 치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고 음, 밖으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생활 40년 동안에 대부분 외교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아프간에서 철수도 잘못했고 또 푸틴이 전쟁 나게 했고 또 사우디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음, 사실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굉장히 좀 망신입니다. 음,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도 역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할 텐데 아마 거의 유일한 카드가 제 생각에는 이런 이란 핵 협상의 타결로 인한 이란의 국제사회로의 복귀 그것은 꼭 이란의 어떤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네. 같은 유가의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바이든 외교팀의 가장 중점적인 성과물에 대한 목표는 이란 핵 협상의 핵 합의의 복원과 그로 인한 국제 유가의 안정 그것이 미국의 CPI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는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이렇게 80불대 중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조금은 더 여유를 주지 않겠나. 이제 8월 네. 달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곧 열립니다만은 네네네. 잭슨홀 미팅에서 중앙은행가들의 화두도 음,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국제 유가의 동향을 보면 만약에 이게 100불 이상 혹은 110불, 120불 갔다라면 잭슨홀 그 휴양지에서 저 중앙은행가들이 만나서 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제 유가의 이런 큰 폭의 하락세는 음, 아마도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네.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그런 음, 생각을 호치민에서 해보게 됩니다. 네. 형님, 호치민에도 그 시계는 있지요?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8시가 다 됐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니까요. 네. 이게 좀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그래서 네. 오늘까지만 하고요. 네, 네. 내일 저희가 이제 오늘 밤에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내일은 이제 자카르타로 넘어가는데 네. 이동 시간하고 방송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아, 아.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프로가 이렇게 반기지도 않는 것 같고요. 예, 저보다는 이제 댓글 여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김프로님, 베트남에 출장 가셔서 고생 많으신데, 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 네. 돌아오시죠? 저는 주말에 돌아가서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프로 옆자리로 그렇습니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잘 계시다가 오시고 네. 일주일간 가시는 거니까요. 성과는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성과가 돌아오시면 없으면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협박입니까? 네, 출장비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자, 근데 진짜 베트남에도요. 네네. 3%를 아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베트남의 한국 분들? 네.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베트남에도 아주 좋은
출장 결과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프로님, 저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